자욱한 고기 굽는 연기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식당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용산 기지 근처에 위치한 이 평범한 고깃집은 군인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오늘 저녁, 그곳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30년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전역하는 박민규 대령을 위한 조촐한 송별회였다. 대령님, 정말 서운합니다. 저희를 버리고 가시다니요? 한 젊은 장교가 과장된 울음소리를 내며 술잔을 채웠다. 박민규 대령은 인자한 아버지처럼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이놈아, 내가 언제 너희를 버린다고 했나?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든든한 형님으로 남아줘야지. 그의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박 대령은 부하들에게 아버지처럼, 때로는 큰형처럼 따뜻하고 강직한 지휘관이었다. 그의 전역은 부대 전체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갓 진급한 듯 빳빳한 군복에 달린 번쩍이는 별. 신임 준장 오강철이었다. 그의 뒤로는 아첨하는 듯한 표정의 부관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즐겁게 떠들던 장교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직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쿵성. 오강철은 그들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며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거 박대령 송별회라고 들었는데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내가 특별히 한턱 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릴 만큼 컸다. 박민규 대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아이고, 오 장군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조용히 군인이 무슨 조용한 걸 찾아 마시고 떠들어야 전우회가 쌓이는 거지. 오강철은 박 대령의 말을 가로막으며 가장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등장은 따뜻했던 송별회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계급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술잔을 쉴 새 없이 부딪히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무용담을 떠벌렸다. 젊은 장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의 비위를 맞추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다. 그 소란 속에서 테이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서연 중령. 그녀는 다른 장교들과 달리 군복이 아닌 편안한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질끈 묶고 있어 군인이라기보다는 체육관에 다녀온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시끄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묵묵히 고기만 뒤집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강철의 취기 어린 눈이 마침내 그녀에게 향했다. 거기 회색 옷 넌 소속이 어디야? 군인이라는 작자가 복장이 왜 그 모양이야?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없어. 모든 시선이 이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강철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비번이라 편하게 입었습니다. 비번? 비번이면 상급자도 몰라보나? 계급이 뭔데? 이리 건방져. 박대령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장군님, 이쪽은 이서연 중령입니다. 오늘 제 저녁 소식을 듣고 잠시 얼굴만 비추러 온 겁니다. 중령이라는 작자가 저 꼴로 돌아다닌단 말이야. 오강철은 코웃음을 치며 서연에게 술병을 내밀었다. 자, 중령, 장군이 주는 술이니 영광인 줄 알고 한 잔 받아.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술은 못 마십니다. 뭐, 군인이 술을 못 마셔? 게다가 장군이 직접 잔 따라주는데 거절해. 오강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이서연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업무 특성상 항시 대기 상태라 음주가 불가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장군님. 그 순간 오강철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녀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계집은 술이나 따라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이서연의 머리칼을 타고 얼굴로, 그리고 군복 대신 입고 있던 평범한 운동복 위로 흘러내렸다.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글거리던 고기 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다. 정적이 흘렀다.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이서연의 머리칼 끝에서 방울져 떨어지는 소주 방울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차가운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불쾌한 감각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분노도, 당혹감도, 굴욕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이전까지 모든 것에 무심했던 그 눈은 이제 막 빙하가 깨지는 순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한 명의 평범한 중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초월한 극도의 냉정함이었다. 주변의 장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신임 준장의 폭거에 경악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를 말리지 못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동료와 이성을 잃은 상급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은퇴를 앞둔 박민규 대령조차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오강철의 권력은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이서연은 그 태양 아래 짓밟힌 이름 모를 들풀처럼 보였다. 오강철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낄낄거렸다. 어떠냐?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상급자 말을 거역해. 군대 기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이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강철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거구의 준장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뻔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갈랐다. 내 상관은 대통령뿐이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의 고막을 꿰뚫는 듯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상관이 대통령뿐이라니. 그것은 어불성설이며 군의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후 오강철이 가장 먼저 폭소를 터뜨렸다. 부하, 하하하. 이 계집이 술에 졌더니 머리가 돌았나? 뭐라고 대통령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 그의 부관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군법회의에 가서도 그 소리가 나오나 보자. 조롱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오강철은 웃음을 그치고 다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싶었다. 괘씸한 년. 이건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야. 군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여봐라. 당장 이 여자의 군번줄을 끊고 헌병대에 인계해. 내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 오강철의 명령에 그의 부관 중 한 명이 다가와 서연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서연이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나의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부관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동복 주머니에 무심하게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다. 모두가 그녀가 신분증이라도 꺼내 보이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평범한 군인 신분증이 아니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지갑이 열리고 그녀는 그 안에서 검은색의 무광금속으로 만들어진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카드는 일반적인 신분증보다 조금 더 두껍고 묵직해 보였다. 카드 중앙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군번이나 소속 부대를 나타내는 그 어떤 글자도 없었다. 오직 봉황과 대통령의 인장뿐이었다. 그것은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급 인사들만 존재를 알고 있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직속 요원 신분증이었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군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직접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물건. 이서연은 그 카드를 오강철의 눈앞에 말없이 내밀었다. 식당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다시 멎었다. 오강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카드의 불길한 아우라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장난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위압적이었다.
봉황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눈을 노려보고 있었고 대통령의 인장은 그의 군 생활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렸다. 대체 뭐야?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검은색 카드의 정식 명칭은 국가위기대응위원회 특별지휘관 신분증이었다. 하지만 군과 정보기관의 극소수 최고위층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바로 피닉스 카드라고. 코드명 피닉스. 그것은 대한민국군의 공식적인 지휘계통도, 정보기관의 조직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부대의 이름이었다. 피닉스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관료주의적 절차와 지휘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이 부대는 10년 전 해외에서 발생한 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복잡한 외교 문제와 느려 터진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최악의 참사를 겪은 후 당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창설되었다. 부대원들은 정훈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 특전사 중의 특전사, 정보사 중의 정보사,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과 공군 공정통제사 CCT의 전설적인 인물들 중에서 비밀리에 선발되었다. 그들의 신상 정보는 모두 1급 기밀로 분류되었고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사자 혹은 불명의 전역자로 처리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서연 중령, 그녀는 바로 이 유령부대, 피닉스의 현장 지휘팀장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전설이 따라다녔다. 5년 전,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 외교관들을 구출하기 위해 단 3명의 팀원을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임무를 완수한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의 주역. 3년 전, 서울에서 열리는 G2식 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제 테러 조직의 폭탄 테러 음모를 사전에 감지하고 회담장 지하에서 시한폭탄이 터지기 불과 30초 전에 해체한 서울의 유령. 정보 세계에서 그녀는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 그녀의 작전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며 현장 지휘 능력은 컴퓨터처럼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구해냈지만 그 어떤 공로도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 어떤 훈장도 달 수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싸우고 사라지는 존재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서연의 진짜 모습이었다. 반면 오강철 준장은 그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소위 정치군인의 전형이었다. 대대로 육군 장성을 배출한 유서 깊은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사관학교 시절부터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는 전투 기술이나 전략을 연마하는 대신 상급자에게 아첨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줄을 서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의 군 경력은 최전방의 험난한 GOP 근무나 해외 파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항상 국방부나 합참의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 실력보다는 로비와 정치를 통해 진급을 거듭했다. 그는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특히 여군에 대한 그의 편견과 멸시는 군 내부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여군들을 군대의 꽃 정도로 취급하며 중요한 보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에게 군대란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조직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사다리에 불과했다. 그는 실력 있는 후배들을 시기하고 억압했으며 자신의 라인에 선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번 준장 진급 역시 그의 실력이 아닌 그가 충성을 바쳤던 합참의장이 힘을 써준 덕분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 오강철에게 이서연 같은 존재는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이단 예의두한이었다. 감히 여자인 주제. 그것도 일개 중령이 이제 막 별을 단 자신에게 대드는 것은 그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업무 특성상 음주 불가라는 말을 그저 건방진 핑계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내민 정체불명의 카드는 잘 만든 위조품이거나 어설픈 사기극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이서연의 눈빛. 소주를 뒤집어 쓰고도 흔들림 없던 그 냉정한 눈빛은
그가 평생 안락한 사무실에서는 결코 마주칠 수 없었던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폭언, 계집은 술이나 따라라는 말은 단순히 한 여군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의 머리에 술을 부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칼끝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오만과 무지는 스스로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강철 준장의 눈은 이서연이 내민 검은 카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저것은 위조품이어야 했다. 일가의 중령 따위가, 그것도 여군이 저런 물건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30년 군 생활 동안 쌓아 올린 경험과 지식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서연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한 눈빛, 그리고 저 카드가 뿜어내는 기이한 위압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옥죄어 왔다. 여기서 물러서면 방금 막 준장으로 진급한 자신의 체면이 뭐가 되는가? 이 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일개 중령 계집에게 굴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어떻게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저것은 가짜다. 저 여자가 어디서 구한 가짜 카드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오강철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짜는 장난감으로 누굴 속이려고 들어 내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국가 원수 모독죄에 해당돼.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당장 전현을 체포해.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그의 부관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 역시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강철의 얼굴과 바위처럼 서 있는 이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이서연은 그의 발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는 운동복의 다른 주머니에서 투박하게 생긴 검은색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외부 충격에 강하도록 특수 제작된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액정은 작았고 버튼은 큼직했다. 그녀는 그 휴대폰의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화기 저편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하라? 이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이 자리에 있는 일반 군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생소한 암호와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는 피닉스 1, 이서연 중령, 인증 코드, 알파7 현재 위치, 용산구 한강대로 형제갈비, 코드 8 상황 발생.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상은 육군 본부 소속 오강철 준장, 직권 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신원 확인 완료. 조치사항은 특임 헌병대 출동 요청, 현 시간부로 대상의 신병을 확보,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로 이첩 바란다. 알겠다.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 통화 시간은 채 20초도 되지 않았다. 모든 대화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 짧은 통화에는 왜, 어떻게 같은 질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무엇을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지휘보고 체계였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제는 얼굴이 사색이 된 오강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강철은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 전화는 친구에게 거는 허세용 전화가 아니었다. 아는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아니었다. 그 전화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대라는 조직의 사다리를 몇 단계나 뛰어넘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직접 연결된 라인이었다. 피닉스 와이즈, 알파7 같은 암호는
그가 평생을 군에 몸담았어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언어였다. 특임 헌병대, 일반 헌병대가 아니었다. 군 내부의 최고위급, 장성급 비리나 군사반란과 같은 중대 사건에만 움직이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부대,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일이 일개 준장의 주치 폭력 사건 따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오강철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술기운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니, 빙산이 스스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 존경의 눈빛을 보내던 부하들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손에 쥔 반짝이는 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옥죄는 족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을 깨닫기까지는 소주 한 병을 머리에 붓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거는 시간으로 충분했다. 이서연의 전화가 끊기고 정확히 4분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식당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려왔다. 끼이, 익, 평범한 승용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특수 차량의 소리였다. 곧이어 육중한 차량문이 여러 개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도 있게 울리며 식당 입구로 다가왔다. 쾅! 식당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강철이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내를 덮쳤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일반 군인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에 방탄조끼와 각종 장비를 착용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헌병들이었다. 그들의 팔뚝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특임대라는 선명한 패치가 붙어 있었다. 일반 부대 헌병과는 눈빛부터 다른 국가급 중대 범죄를 다루는 최전계 요원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앞장서 있던 계급장이 소령인 남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좌중을 한번 훑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잠시 머무르지 않았다. 심지어 공포에 질려 있는 오강철 준장에게조차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이서연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자세는 준장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최대한의 존경과 복종을 담고 있었다. 피닉스 1님께 보고드립니다. 국방부 특임 헌병대장 김진수 소령 명령에 따라 부대원 5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닉스 1님. 소령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은 확인사살과도 같았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일가의 중령에게, 그것도 사복 차림의 여군에게. 국방부 직속 특임대의 지휘관이 저토록 깍듯하게 경례하며 님이라는 존칭까지 사용하는 광경. 그것은 그들이 평생 배워온 군대의 상식과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서연은 그의 경례를 가볍게 고갯짓으로 받았다. 수고했다. 김소령 저쪽이다. 그녀의 턱짓이 향한 곳은 이미 넋이 나가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오강철이었다. 그제야 김진수 소령은 오강철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서연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물덩어리를 쳐다보는 듯한 차갑고 사무적인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오강철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았다. 오강철 씨. 그는 준장님이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이미 그에게 오강철은 존경받아야 할 장군이 아닌 체포해야 할 범죄 피의자일 뿐이었다. 당신을 현 시간부로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그리고 국가안보 중대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 소령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그의 뒤에 있던 특임대원 2명이 오강철의 양쪽으로 다가가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오강철이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이거 애놔,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야.
너희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군화발 벗고 무릎 꿇지 않으면 전부 영창에 쳐넣을 줄 알아. 하지만 그의 협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특임 대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팔을 제압하는 힘이 더욱 강해졌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오강철이 비명을 질렀다. 악 너와 놓으라고 이놈들아. 김진수 소령은 그의 추한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오강철 씨, 당신의 계급은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특히 당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일가의 여군 중령에게 소주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 그 자체를 모욕한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겁니다. 더 이상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특임 대원들은 오강철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의 비명과 욕설이 점점 멀어지다가 이내 자동차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편의 살벌한 연극처럼 느껴져 아무도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잠시 후 김진수 소령이 다시 들어와 이서연에게 보고했다. 피의자 신병 확보 완료했습니다. 추가 지시 사항 있습니까? 아니, 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장교들의 신원도 모두 파악해서 보고해.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알겠습니다. 김진수 소령은 다시 한번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들이 떠나자 식당 안의 무거운 공기는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감히 반이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는 이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젖은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중령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 그 자체처럼 보였다. 오강철이 짐승처럼 끌려나가고 특임 헌병대의 지휘관인 김진수 소령이 보고를 마친 뒤 식당 안의 모든 장교들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정체 모를 공포심이 서려 있었다. 방금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처럼 보였던 준장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무시하고 심지어는 동정하기까지 했던 조용한 여군 중령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서연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민규 대령에게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대령님, 좋은 날인데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아닐세. 이 중령,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박민규 대령은 말을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에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그리고 명예로운 저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인사를 마치고 식당 출입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던 김진수 소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지시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식당 안의 장교들은 유리창을 통해 밖의 상황을 엿보았다. 오강철은 특임대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검은색 군용 세단 옆에 굴욕적으로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고함을 치고 있었지만 차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 이서연은 김진수 소령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무언가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김소령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이서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로 돌아 오강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식당 안에서 지켜보던 모든 장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김진수 소령은 오강철의 앞에 똑바로 섰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대원들과 식당 안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까지 들릴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주목! 그의 명령에 특임대원들은 물론 오강철을 붙잡고 있던 대원들까지 허리를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지금부터 피해자 오강철에 대한 지휘권 박탈 절차를 집행한다. 지휘권 박탈 절차, 그 단어가 나오자 식당 안의 몇몇 고참 장교들은 경악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군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전시 상황에서 적군에게 투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등 군 통수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역죄를 저지른 장교에게만 현장에서 즉결적으로 시행되는 최고의 불명예 처벌. 그 절차는 바로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계급장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김진수 소령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피의자 오강철, 당신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령을 대리하는 지휘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그 인격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이는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와 통수권 자체를 부정한 반역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군 통수권자의 대리인인 피닉스 웰님의 명령에 의거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한다. 선언이 끝나자마자 김진수 소령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오강철의 군복깃에 달려있던 빛나는 별, 준장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오두둑! 실밥이 터지고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별은 순식간에 그의 군복에서 떨어져 나갔다. 김소령은 멈추지 않고 그의 모자에 달려있던 별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떼어냈다. 오강철의 눈이 터질 듯 커졌다. 그의 입에서 커헉 하는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에게 계급장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수십 년간의 아첨과 모략, 온갖 굴욕을 견디며 손에 넣은 그의 자존심이자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소령의 손에 의해 무참히 뜯겨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한 그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였다. 김진수 소령은 뜯어낸 두 개의 별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다. 더 땡그랑!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힌 별이 작고 처량한 소리를 냈다.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 별은 이제 더 이상 명예의 상징이 아닌 한 남자의 추락한 욕망의 잔해처럼 보였다. 그 순간 오강철의 모든 저항이 멈췄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특임대원들에게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와 오기가 사라지고 오직 텅 빈 절망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무너졌다. 완전히. 그때 이서연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별을 잠시 내려다본 후 넋이 나간 오강철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조롱이 아닌 차가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군대에서 계급은 남을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걸 몰랐어. 그 말을 끝으로 특임대원들은 축 늘어진 오강철을 그대로 차 뒷좌석에 쳐넣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들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 한 번 없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식당 앞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는 주인을 잃은 별 하나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뒹굴고 있었다. 특임 헌병대의 검은 차량들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식당 앞 아스팔트 위에 버려진 별만이 방금 전의 소란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식당 안의 장교들은 한동안 망부석처럼 굳어 있다가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시작으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박민규 대령이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자괴감이 어려 있었다. 해요.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30년이야.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지낸 세월이 30년 동안 나는 내가 군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 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강철의 것이었던 준장 계급장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와닿았다. 별. 이 별 하나를 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지. 때로는 양심도, 동료도, 명예도 버려가면서 말이야. 오강철이 바로 그런 놈이었어. 저놈이 별을 다는 동안 진짜 군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갔겠지? 이서연 중령처럼 말이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부끄럽군. 정말로 부끄러워. 나는 저런 괴물이 날뛰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내 부하가.
내 동료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똥별이었을 뿐이야. 오늘 밤, 나는 내 30년 군 생활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다. 그의 독백을 듣고 있던 젊은 장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령님, 그럼 아까 그 이서연 중령님은 대체 정체가 뭡니까? 피닉스 원이라니. 그런 부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경외심과 뜨거운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봤어. 그 검은색 카드 말이야. 가운데에 봉황이 그려져 있고 밑에는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었어.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야. 국방부 특임대장이 90도로 경례를 하더라니까 소령이 중령한테. 그것도 님이라는 존칭까지 붙여가면서 이건 지휘체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야. 오광철 준장의 계급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버렸어. 그건 거의 반역죄에 준하는 처벌이잖아.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으면 현장에서 장군의 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비현실적인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며 이서연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어렴풋이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중령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비밀스러운 전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영웅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앞으로 그들의 군 생활 내내 어쩌면 평생 동안 회자될 전설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배웠다. 그때 주방에서 벌벌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홀로 나왔다. 그녀는 오강철의 행패에 겁을 먹었었지만 이제는 얼굴에 안도와 감동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장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말했다. 저기, 손님들, 오늘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박민규 대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는데,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까 그 여자, 군인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런 못된 놈들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항상 겁먹고 사는데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런 멋진 군인 아가씨 덕분에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음식값은 그분에 대한 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군인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오강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지만 이서연은 그 더럽혀진 명예를 자신의 행동으로 다시 빛나게 만들었다. 박민규 대령은 손에 쥔 차가운 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군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 군에서는 별 하나가 졌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고 밝은 별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강철 전 준장의 체포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것과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파장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해일이 되어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다. 이서연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직이었다.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 검찰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초법규적인 합동수사단이었다. 위원회의 수장은 군 출신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파견된 강직한 성품의 검사 출신이 맡았다. 이는 이번 사건을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오강철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독방에 수감된 그는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텼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그에게 이서연의 신분과 피닉스 부대의 실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흘리자 그의 저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힘있는 중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한민국군의 가장 썩고 추악한 환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오강철의 비리는 단순한 주치 폭력이나 여군 비하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진급 뒤에는 거대한 검은 커넥션이 존재했다. 그는 진급 심사 때마다 자신의 상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과 인사사령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상납했으며 그 자금은 군납비리를 통해 마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는 즉시 군납비리로 확대되었다. 오강철과 그의 동료들은 특정 방산업체와 결탁하여 성능 미달의 방탄복과 통신 장비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받고 그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겨왔다. 수많은 최전방 장병들이 불량 장비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동안 그들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서로의 진급을 챙겨주고 있었다.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강철이 상납한 뇌물의 행방을 추적하자 군 내부에 뿌리 깊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정 지역, 특정 사관학교 출신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군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해온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라인이 아니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한직으로 내쫓거나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군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오강철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새벽마다 국방부 영내의 고급 장교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하룻밤 자고 나면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장군, 이력서 위조와 비리로 보직 해임되는 대령,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단장까지.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숙군 수준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군 내부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정직하게 군 생활을 해온 대다수의 군인들은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부패한 종양을 도려내는 이 외과수술을 조용히 지지하기 시작했다. 반면 비리에 연루된 군인들은 언제 다음 차례가 자신일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이름 모를 여군 중령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리부터 전설이 되어갔다. 시작은 작은 고깃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더군. 새로 부임한 준장이 여군 중령 한 명에게 술을 부었는데 그 중령이 전화 한 통으로 그 자리에서 별을 떼어버렸대. 그 중령, 그냥 중령이 아니야. 대통령 직속 비밀부대 요원이래. 코드네임이 유령이라고 하던가. 그녀의 진짜 상관은 대통령뿐이라는 말이 사실이었어. 이번 수사. 청와대가 직접 지휘하는 거래. 그녀가 바로 그 서슬 퍼런 칼날의 손잡이를 쥔 사람인 거지. 이서연.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그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부패한 지휘관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실력은 있지만 빽이 없어 좌절하던 수많은 정직한 군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거대한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저 불의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켰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정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숙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그 폭풍의 진원지였던 이서연은 거짓말처럼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그녀의 일상은 단 한 번도 폭풍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단지 그 폭풍의 종류가 달랐을 뿐이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그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위치한 국가위기 상황실에 서 있었다. 군복이 아닌. 활동성을 강조한 검은색 전술복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고깃집에서의 평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국가안보의 최고 수뇌부들이 앉아 있었다. 이상으로 오퍼레이션 섀도우 네트 3단계 작전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네트워크망과 위성사진들을 가리키며 보고를 마쳤다. 그녀의 보고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역추적하고 그들의 사이버 전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극비 작전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과 전문성이 배어 있었다.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모든 질문에 막힘이 없었다. 수뇌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보고한 작전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오강철 같은 인간들이 사적인 욕심과 하찮은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동안 이서연과 그녀의 팀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다른 보좌관들이 모두 물러간 뒤 대통령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이중령. 예, 대통령님. 대통령은 인자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강철 건은 보고 받았소. 이중령이 시작한 일 덕분에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낼 좋은 기회가 되었어. 군 내부의 반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소. 수고 많았어. 대통령의 칭찬에도 이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군.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 중령의 신원이 일부에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어.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겠소? 마영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는 어떤 변명이나 감상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오강철 사건은 이미 과거의 일, 처리해야 할 수많은 임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작전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상황실 한쪽에 걸려있던 대형 TV 화면에서 잠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국방부 브리핑을 전하는 뉴스였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심하게 들려왔다. 남들, 오늘 오후 열린 군사고등법원 최종심에서 오강철 전 준장에게 직권남용, 뇌물수수,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과 2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오 전 준장의 모든 군 경력을 박탈하는 불명예 전역을 확정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오강철의 모습이 잠시 비쳤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죄수 한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추락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만족감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녀에게 오강철의 운명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세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그럼 다음 임무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TV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대통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굳건한 방패로서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강철 사건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대한민국 군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 트웠다. 군 역사상 정풍 챙풍 운동으로 기록된 대대적인 숙정 작업 이후 국방부는 뼈를 깎는 개혁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고위 장교들의 권력 남용과 부조리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부 특별감찰관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군 내부에 그 어떤 성격도 없이 비리를 척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또한 여군을 포함한 모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신고 시스템은 철저히 익명으로 보장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 시스템에서 일어났다. 오직 인맥과 출신, 뇌물에 의존하던 관행을 깨기 위해 모든 진급 심사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력과 인품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오강철과 그의 라인에 밀려 수년간 한직에 머물러야 했던 실력파 장교들이 군의 주요 보직에 발탁되었다. 군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이서연이 있었다. 1년 후
경기도 외곽의 한 비밀 훈련기지. 이서연은 피닉스 부대의 신입 요원 선발 훈련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험난한 최종 테스트만이 남아 있었고 100여 명의 최정예 지원자들 중 살아남은 것은 단 5명이었다. 그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의 젊은 여군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체력적으로는 남성 지원자들에게 조금 뒤처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전술적 판단 능력으로 모든 과제를 통과해왔다. 마지막 훈련은 가상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이었다. 지원자들은 홀로 적진의 침투해 인질을 구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탈출해야 했다. 젊은 여군 대위는 건물 내부까지는 성공적으로 잠입했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었다. 거구의 교관 2명이 인질 앞에서 버티고 서서 그녀를 압박했다. 포기해라, 넌 이미 실패했다. 교관의 외침에 대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순간 통제실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이서연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대위의 이어피스에만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김대위, 중령님,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연치러주고 근드세. 덩치가 큰 교관 2명입니다. 아니, 이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앞을 막고 있는 건 네 스스로 만든 한계다. 나는 여자라서 안 된다.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 그게 바로 너의 진짜 적이야. 대위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곳, 피닉스에서는 계급도, 성별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적의 강점을 역으로 이용해. 이서연의 말이 끝나자 대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교관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책상을 걷어차 교관 하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남은 교관의 관절을 정확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힘이 아닌 기술과 속도, 그리고 기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인질을 구출한 대위가 탈출구로 달려나오자 이서연이 통제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가한다. 김대위, 피닉스가 된 걸 환영한다.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에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고 존경하는 지휘관에게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서연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또 한 명의 강인한 군인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오강철 같은 구시대의 잔재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이서연은 묵묵히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키워내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 피닉스였기 때문이다.